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중도 보수론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정체성을 혼자 규정하는 월권이다. 이런 비판을 제기한 분이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당내 포용, 화합도 강조하고 있는 분입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자, 전면에 나서서 여러 발언들을 하고 계신 이유가 뭡니까? 뭐 워낙 이제 12.3 계엄 또 거의 내란 사태 그리고 이제 탄핵에 이르는 과정 자체가 워낙 뭐 격동이기도 했고요. 예. 뭐 그 과정에서 이 우리 국가적인 이 분열이 너무 심하다 갈등이. 그래서 제가 조금 그런 어떤 싸움을 좀 말리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래서 조금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분열과 갈등을 좀 치유하거나 화합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시고요. 네네. 조기 대선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발언들일까요? 아시겠지만 지금 양쪽이 보수 진보 양쪽에서 다 지금 대선 이야기를 쉽게 못 꺼내잖아요. 한쪽은 윤 대통령이 돌아온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에서 또 한쪽은 뭐예요? 지금 아직 탄핵 문제가 명확히 완료가 안 됐는데 예. 대선 이야기를 해버리면 어떡하냐라는 또 그런 경계심이 있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뭐 대선 이야기는 지금 꺼낼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직접 꺼내시기는 어렵지만 언론에서 분석하는 건 또 그럴 만한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차례 저도 방송에서 말씀드립니다만 탄핵 심판의 선고가 나오면 그래서 탄핵이 결정이 되면 곧바로 대선 전국으로 돌입하기 때문이어서 관련된 질문을 오늘 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그건 뭐 정치인들이 마음이 급한 것이지 예. 민심이 의외로 그런 어떤 경계는 명확하게 하고 있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민주당의 이른바 비명계 인사들 한자리에 모이셨는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을 향해서 수박이라는 표현을 자제해달라고 호소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듣고 나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쓰시는 그 분열과 정오의 언어가 바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분열과 고통으로 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쓰시는 그 수박이라는 단어는 바로 민족사의 비극과 상처와 희생, 피를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역사를 아신다면 우리 이제 그런 용어를 써주지 않기를 이 자리에 호소드립니다. 예. 그리고 저 발언과 함께 열혈 지지층 덕분에 민주당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구체적으로 어떤 취지인지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당이 이렇게 옛날 같으면 이제 당원들이 좀 어떨 땐 상황이 어려울 때는 좀 좌절도 하고 이랬을 때 저분들이 열심히 목소리를 내주고 당원들을 격려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그분들의 공이 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목소리들이 커지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낙인 찍기를 한다는 거죠. 예.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과거 군사 권위주의 정부들이 하던 수법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유사 전체주의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이 가치를 우리들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예. 이제 이건 그만해달라는 거고 제가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다 우리 민족사의 비극에서 다 나왔던 용어들입니다. 네. 바로 그 수박이라고 찍으면 바로 그 선량한 시민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거 저 우리 이번에 노벨상 받으신 한강 작가의 그 4.3을 주제로 한 그 소설집 같은 데도 그런 것들이 나오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 당을 열렬히 지지해서 여기까지 지켜주신 그 이제 당원들이 이제 당의 폭을 넓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당신들이 열렬히 지지하는 이 대표가 말하자면 국민들에게 신임을 받으려면 오히려 지금 이제 그런 정치적인 문화나 행태 이건 이제 관둘 때가 되었다. 그래서 호소드린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용어가 특히나 문제라고 보시는 거고요.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누구든지 보시는 뭐 거 아니죠? 정치인이라는 거는 비판을 받을 수 있죠. 저 뭐 예. 문재인 대통령 때나 문재인 당대표 때는 안 받았나요? 저도 많이 받았죠. 예. 그러나 아까 이야기한 대로 비판하는 거하고 우 달려들어서 낙인을 찍고 조롱하고 하는 건 전혀 다른 거죠. 예. 그건 일종의
테러 행위잖아요. 예. 예, 예. 문재인 정부에 몸담으셨고 당시에도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지지층은 열성 지지층이 있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다를까요? 어떤 아니, 뭐, 면에서 다를까요? 어느 그때도 제가 지금 그건 정확하게 수정해야 되겠네요. 문재인 정부에서 일할 때가 아니고 문재인 당 대표 시절에 예. 저도 그런 이제 뭐 테러에 준하는 그런 문자 테러라고 하나요? 아, 정부 출범 전에요. 전에는 예. 그랬고요. 그다음 문재인 정부 들어가서도 뭐 그분들이 문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지지도 하고 또 뭐 가끔 비판의 목소리도 냈어 여러 가지 힘이 됐죠. 예. 그러나 그때도 제가 그걸 문 대표 때 제가 문제를 했어요. 이런 방식이 민주주의적 가치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다. 당신들이 비판의 목소리 내는 건 자유지만 예. 그게 이렇게 한 사람에게 집중 공격을 하고 낙인을 찍고 이런 방식은 안 된다고 했다가 또 그것 때문에 또 한번 혼이 났지만 예.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달라들여서 말하자면 이래 린치를 가하듯한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이 반대기 때문에 이건 용납돼서는 안 된다. 예.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비판은 뭐 그거에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게 할 수 있지만 예, 예. 조롱이나 비방, 낙인 찍기까지 가는 것은 문제다. 이건 그렇죠. 그 예. 민주당이 지금까지 지켜온 가치와 하고 맞지도 않고요. 예. 2020년 당대표 출마 당시의 발언을 찾아보면 지지층에 대해서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표현은 건강한 비판을 하는 지지층을 염두에 두고 하신 발언이었을까요? 뭐 제가 저 표현을 보니까 역할을 다하는 이들도 우리 당에 분명히 많이 있다라는 그런 예. 표현을 했네요.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덜 사나웠던 것 같습니다. 아, 그때와 지금은 예. 그런 측면에서 달랐다. 예, 조금 뭐 달랐다면 굳이 따지자면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층과 또 다른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예, 저는 이제 김부겸 총리님의 그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문을 쭉 드렸고요. 자, 이 질문을 오늘 준비를 많이 했는데 중도 보수 논쟁에 대한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쓴 글을 보면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을 혼자 규정하는 것은 월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비민주적이고 몰 역사적이라고 하며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언급하셨는데 구체적인 취지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런 거죠. 민주당이 이른바 이제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정치 세력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한두 사건 때문에가 아니라 오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국민들도 그렇게 승인을 해주시고 또 그 진보적 가치를 대변해 왔기 때문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시켰거든요. 네. 따라서 그런 어떤 역사에 쌓여 있고 그 지지자들의 오랜 땀과 눈물 속에서 여기까지 온 거를 어느 날 당 대표가 하루아침에 우리는 중도 보수당이다 예.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이거는 국민들이 조금 혼동스럽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예를 들면 정치인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탄핵을 찬성하지 않고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 곁에서 무언가를 자꾸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은 이제 이 정치권에서 퇴출될 거니까 그 자리까지 우리가 대변하겠다 뭐 이런 취지라면 모르겠는데 네. 민주당의 성격을 중도 보수로 규정한 것은 이거는 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려면 당의 오랜 당원들과 또 예. 역사를 놓고 토론도 하고 왜 우리가 당의 성격을 그렇게 자임을 해야 하는지를까지도 다 결론이 나야죠. 예. 그러면 기존에 쌓아 올렸던 정체성, 이념적 지향점 이런 것들은 다 무너뜨리고 새 곳으로 가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이셨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왜 그렇게 성급하게 그것도 이제 말하자면 뭐 유튜브 채널에서 그렇게 툭 던졌냐. 예. 이제 그런 논의를 하려면 당내에서 내가 이런 고민이 있다. 또 예를 들면 최근에 여러 가지 정책적 유연성을 보이니까 이걸 우크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우리 공동체가 갖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정치를 하고 싶다. 그런 취지라면 그런 취지 정도를 뭐 제가 시비를 거는 게 아니잖아요. 예. 당의 정체성을 그렇게 규정을 당대표가 혼자 할 수는 없는 거죠. 혼자서
규정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네요. 예. 당 안팎에서 이 중도 보수론이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판을 하셨지만 또 반박하는 쪽에서는 김대중 문재인 전 대통령도 중도 보수 정당을 말하고 표방했다라고 해서 저희가 실제로 그런지 한번 찾아봤거든요. 예, 그 자료 보고 말씀을 그러시죠. 나눌게요. 2015년 8월 동아일보의 인터뷰입니다.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사회민주주의 근처도 못 가는 보수정당이다. 이런 발언이 있었거든요. 2015년 당대표 시절이고요. 우리는 특수한 지형에서 새누리당과 대비해서 진보라는 소리를 약간 듣지만 당의 정체성으로는 그냥 보수정당이다. 라고 동아일보의 인터뷰에서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보수정당을 표방했다라는 그런 반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찾아봤는데 이건 발언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1997년 9월 대선 토론회에서 중도 보수론을 강조하니까 이런 질문이 나왔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도 보수론 주장을 쭉 하시면서 저희들이 느끼는 거는 우리 김 후보의 이념적 좌표가 뭐냐? 이게 개혁과 진보, 어려운 사람들을 전부 다 멀리하는 것 아니냐? 보수의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냐? 잘 아시다시피 20세기는 보수와 진보 대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련의 패망으로 이제 세계는 보수와 진보 대결 시선이 끝났습니다. 과거 보수정당, 과거 진보정당이 전부 다 중도정당을 표방합니다. 저희 당은 중도정당으로서 표방을 하고 있고 중산층과 서민의당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시장경제, 그러나 중소기업이라든가 국민, 서민들이라든가 권익을 지키는 시장경제로서 제가 민주적 시장경제라고도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어서 시대의 변화에 적응은 하고 있지만 근본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예, 전직 대통령들이 이제 당의 정체성을 언급한 부분, 이런 반론의 이런 근거로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재반박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우선 예. 첫 번째 문재인 대표가 말씀하신 거는 전후 맥락을 보면 예. 우리 민주당이 취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이 서구의 정치적인 포지션으로 보면 겨우 보수 정당 정도의 색깔을 띠고 있을 뿐이다. 유럽식으로 따져보면 예. 따라서 우리 민주당을 보고 무슨 좌파니 뭐 이렇게 공격을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취지고요. 예. 따라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유럽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겨우 보수 정당 역할밖에 못한다 하는 것이고요. 그 김대중 후보께서 그때 아마 여러 가지 뭐 김대중 후보에 대한 더 씌워진 막 여러 가지 부정적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는 뺄갱이라고 욕을 하고 예. 했을 때 당신께서 그나마 반박을 할 수 있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정책을 봐라. 어디에 여기에 그런 어떤 당신들이 우려할 만한 막말로 세상을 확 뒤집는 그런 게 어디 있냐. 내가 오히려 중도에 서서 오히려 보수의 가치를 내가 더 잘 대변하고 있다. 정책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아마 그 뒤에서 오히려 저 논쟁 끝에서 오히려 김대중 당시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 이미지가 조금 많이 떨어졌다 하는 네. 이야기를 들었고 뭐 그 정도의 대선 후보라면 그 정도는 유연하게 뭐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다만 지금하고는 상황이 다르다. 전혀 다르죠. 예. 네, 전혀 다르죠. 어떤 예. 측면에서 그럴까요? 지금 현재 그 우리 정치 지형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너무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특히 그동안 우리가 보수의 가치를 지켜주리라고 믿었던 그 정당이 지금 오히려 거구적인 이야기 또 그래서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민주주의, 법치라는 이 가치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두니까 오늘 뭐 오세훈 시장님이 아이고 이 대표 잘 되셨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보수 정당으로 와서 함께 일하시죠. 이런 말하자면 뭐 조금 조롱을 하셨던데 예.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들의 건강한 정치적 경쟁, 우리 양당 구조가 그래도 이것까지 좋은 역할을 해왔던 그런 긍정적 그거 자체가 그런 구조 자체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래 되면 우리 국민들은 이 정당한 정당들의 정치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걸 우려하실 겁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당의 확장성을 논하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을 부정하거나
극우라고 칭하는 것들까지도 문제라고 보시고 그래서 그것이 저는 반대를 그때와- 합니다. 예. 제 개인적으로는. 예, 예. 그리고 민주당의 정치를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상대편이 설 자리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 상대편이 주장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국민의 마음 또 국민의 현실상을 부딪히는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정당 그리고 공동체가 위기에 빠졌을 때는 우리 스스로를 희생하고도 그걸 메고 간다라는 그런 어떤 당당함이라 할까 이런 것들이 우리 민주당이 취할 자세다. 예. 그래야 우리가 당당한 진보 또 중도로부터 우리는 지지를 받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중도 보수론 자체 그러니까 정책을 기반으로 한 중도 보수론에는 동의를 하세요? 아니 일부 보수적인 정책을 갖다 쓸 수도 있죠. 예. 우리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러나 민주당이 담당해야 될 역할은 우리 정치에서 진보적 가치를 늘 기다리는 분들 또 중도적 가치 속에서 대한민국이 발전하기를 바라는 분들을 우리가 대표를 해야 한다. 네. 그 부분은 다른 정치 세력이 감당할 수가 없다. 물론 또 언젠가는 우리 정치 지형상 우리보다는 더 훨씬 더 진보적인 분들이 와서 그 몫을 감당하는 때도 오겠죠. 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그게 이번 대선에서도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중도 보수론을 띄웠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저런 어떤 앞으로 예상되는 그런 논란 정도는 다 생각을 하고 예. 문제를 하신 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가 일방적으로 당의 정체성을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예. 그거는 잘못된 일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럼 당 대표가 당의 지도부와 함께 논의해서 발표했다면 아니, 그것도 문제가 있나요? 뭐 그렇다면 토론을 시켜 봐야죠. 예, 지금까지 민주당이 어느 한두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켜켜이 쌓인 역사가 있고 거기에는 선배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고 예, 그 위에서 민주당이 여기까지 올 뿐만 아니라 예, 그런 어떤 진보적 중도적 가치를 이렇게 지켜온 많은 국민들이 우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놔두고 어떻게 그래 일방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예. 네. 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었나요? 원로 모임에서 이낙연 전 총리 만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예, 예. 만나신 게 맞죠? 예, 그렇죠. 예. 어떤 이야기가 주로 오갔습니까? 주로 이제 그 자리 자체는 그 원로들께서 우리 공동체 이 위기의 본질은 결국은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으므로 예, 이것 자체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고쳐야 하다. 예. 그리고 분권형으로 하고 또 몇 가지 국민의 권리가 더 강화된 그런 제도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개헌이다. 그래야 제대로 된 또 제7공화국을 연다 이런 입장이고 그 점에서는 뭐 이낙연 대표님이나 총리님이나 저나 뭐 입장이 같습니다. 예. 그러면 김부겸 전 총리께서는 분권형 개헌은 어떤 방식으로 구상을 하고 계세요? 대통령 중심제는 유지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당장은 뭐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예, 다른 대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보다시피 대통령 한 사람이 결심하면 계엄을 해요. 군대를 동원해요. 이건 어느 정도 완충장 막을 낼 장치가 있어야죠. 예, 남북이 대치했다는 특수 사정 때문에 아마 이 계엄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지금처럼 사후 통보가 아니라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제동 장치가 들어가야 되겠죠. 예, 그 외에 대통령이 행정도 책임지고 대통령이 그 행정에 대한 감사권도 갖고 있어요. 이건 조금 우습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권 같은 거는 이제는 예. 국회로 가야 한다. 예. 뭐 이런 적어도 권력 분산은 기본으로 돼야 한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좋아하기로는 적어도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는 적어도 국회에서 어떤 추천하거나 선출되는 사람이 하는 게 좋겠다는데 뭐 그게 헌법 사항인지 아닌지는 조금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예. 개헌이 늘 화두가 되긴 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러면 왜 추진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받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때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내고요. 국회에다 보냈는데 국회에서 여야가 토론 자체를 하질 않았죠. 그래서 예. 그게 뭐 개헌안은 남아 있습니다만 무산된 겁니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토론에 적극적이지 어느 않았나요? 민주당은 적극적이었지만 당시는 야당이 반대를 했죠. 예. 예. 이낙연 전 총리를 이재명 대표가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뭐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에 이제 이 대표가 여러 가지 이제 포용적 행보를 보인다고 국민들이 주목을 하고 있고 또 언론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뭐 김경수 전 지사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러 가지 당에서 상처받고 떠난 분들을 껴안는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예. 뭐 그중에 가장 상징적인 분이 또 이낙연 대표 아닌가, 전 총리 아닌가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낙연 전 총리가 이재명, 윤석열 동시 청산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언론 보도에서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만났을 때도 이런 이야기를 하던가요? 이낙연 전 총리가요. 뭐 그런 이야기할 자리는 아니었고요. 예, 이건 그러면 이제 예. 뭐 토론회라든가 인터뷰 이런 자리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네요. 예, 그렇겠죠. 뭐 그런 예. 아니고.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만나야 된다는 당위성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면 만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뭐 정치라는 게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어느 것은 절대 안 된다, 뭐 어느 것은 반드시 이런 건 없죠. 그러나 예. 결국은 우리가 왜 이 정치인들이 존재하는 겁니까? 국민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기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당위감, 또 자신의 존재 이유는 갖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도움이 된다면 뭐 못할 일이 뭐 있어요. 그게 뭐 막말로 해서 이 적국과의 만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네. 국무총리를 역임하셨으니까 가장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 탄핵 재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계엄을 위한 국무회의가 요건을 갖췄냐 안 갖췄냐라는 게 쟁점이 되고 있는데 바깥에서 보시기에 이렇게 정보들이 있을 거고 실제로 국무회의를 많이 주재해 보셨을 거고 어떤 부분에서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다라고 보십니까? 우선 국무회의 안건 자체가 올라온 적이 없다면서요. 예. 대통령이 구두로 그냥 말씀하고 말았다면서요. 그럼 그 회의 안건이 없는데 무슨 회의가 성립이 된 그 거예요? 회의가 아니라 간담회라고 뭐 표현하시네요. 간담회라고 본인들이 표현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연히 속기록이 없죠. 반드시 회의록을 남겨야 됩니다. 그건 역사적 문건이에요. 네. 그걸 가지고 아니 안건도 없고 기록도 없는데 그걸 무슨 회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가 부서를 해야 된다면서요? 계엄령을 선포하려면 그 국무회의 당연히 국무회의에서 안건을 심의를 해야 될 거고 당연히 부서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런 것들이 다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이건 뭐 이걸 국무회의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네. 계엄법에 대한 절차 위반 명확한 거죠. 예. 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이라는 전제를 깔고 질문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포용과 다양성은 많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외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당내에서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 당도 빨리 대한민국을 다시 새로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로서 개헌이라든가 이런 어떤 대한민국의 새로운 약속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은 정말로 국민들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국 트럼프 정부의 통상 압력도 워낙 세고요. 이럴 때는 오히려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정말 정부를 끌고 가서라도 여야 민간 기업까지 집어넣어서 여야 민정 일종의 범국가적인 이 통상 대책위를 꾸린다든가 이렇게 예. 민주당이 지금은 오히려 더 국민들의 삶을 더 알뜰히 챙길 때다. 바로 민생은 민주당이 책임진다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예. 민주당이 제 역할을 하는 거다. 예. 또 국민적 지지도 높아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으로 갈려서 정치 성향들이 많이 갈려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대구에서 국회의원 당선도 되시고 활동도 하셨잖아요.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포부랄까, 계획이랄까 이런 것도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은 저는 질문에 오류가 있다고 보는 게 예. 이 대구든 뭐 어떤 광주든 대한민국 전체다가 이 계엄과 내란이 부당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가 역시 다수입니다. 네. 어떤 지역에서 무슨 탄핵 반대 집회가 좀 인원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거기는 여론이 이런 건 아닙니다. 예. 다만 그 지역에서 거기를 뭐 주도하고 있는 정당들이 계속 그런 주장을 하죠. 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보통 뭡니까 학폭의 가해자가 뭐예요? 피해자가 맞을 짓을 해서 때렸다는 식으로 변명을 하죠. 그런 어불성설 같은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요. 네. 명확하게 대한민국이 설 수 있는 법치, 민주주의, 헌정 질서라야 되는 것은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를 하고 그 위에 대한민국을 새로 세울 그런 각오를 해야죠. 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까지 잘 시청자들께 전달이 됐을 것 같고요. 25분 예정이 돼 있는데 시간이 딱 다 돼버렸습니다. 다음번에 또 뵐 수 있으면 인터뷰를 또 한번 진행을 하죠. 네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부겸 전 국무총리였습니다.